경제기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수소 협력 플랫폼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2021년 발족 이후 2년 만에 두 번째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선, 최태원, 정기선 등 CEO들은 글로벌 수소 경제 선도를 위한 서밋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LG전자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의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인포콤 2023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공간 맞춤형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제시하며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대장주인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올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황 둔화, 정책 불확설 시행에도 한화솔루션은 올해 이익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2027년까지 미주와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대형 항공기 15대 이상을 도입해서 매출액 1조 1,5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프라임 이슈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은요. 국내 주요 기업 리더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는데 네. 이번에 두 번째 열린 2차 총회였어요. 수소 경제 선도를 위해서 기업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 호텔에서 H2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는데요. 국내 주요 기업 리더들이 수소 경제에 대한 선도 의지, 또 수소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함께 언급하고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보시는 대로 총 17개 회원사 대표의 오너들이 만난 자리였는데요. 주요 회원사들은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서밋 이니셔티브를 공동 발표하고 정부의 제도와 또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그리고 정기선 HD 현대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등 17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그룹도 수소사회 대전환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뒤의 세대를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소 관련 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국내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많이 필요해 조금 더 지원에 나서 수소 충전소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인프라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다른 경영인들도 제도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소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수요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또 규제 완화, 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에서 회원사들은 그동안 수소 사업의 경과 그리고 협력 성과 이런 거 공유했고요. 향후 정책 사업이나 투자 영역에서 어떤 본격적인 시너지를 함께 내보자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수소 산업 발전이 한동안 좀 정체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서밋 이니셔티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 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 서밋 이니셔티브에는 각 기업들의 합의와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수소 사업 관련 주요 과제를 빨리 좀 해결해 보자. 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회원사들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총 감축량의 10% 이상, 또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총 감축량의 25% 이상이 수소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예. 한국이 수소 산업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사 간에
어떤 비즈니스 협업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투자, 국내외 협업 기회 창출을 지향하는 글로벌 수소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프라 부족 얘기는 뭐 앞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이니셔티브에도 중점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수소 차량 전환 의무화 비중을 적용하고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보조금을 좀 정부가 확대해 주십사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수소 통근 버스 보급도 확대하자 또 산업용 보일러에 수소를 적용하는 것을 또 의무화시키자 수소 산업의 국가 전략 기술 적용 및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 이니셔티브에 담겨 있습니다. 네.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업들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인데 수소 시장에 대한 수소 산업에 대한 그 업계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기업들의 의지를 반영을 한 듯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 회사인데요. 예. 탄소 중립 실현과 포괄적인 청정수소 경제의 출현과 전망이라는 이름의 딜로이트 2023 글로벌 그린수소 전망 리포트를 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50년에 그린수소 시장이 무려 1,810조 원 규모 정도까지 성장한다는 전망이 담겨 있고요. 정부와 기업, 연구소 등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면서 재생에너지 활용과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청정수소 시장은 2030년 약 830조 원에서 2050년까지 말씀드린 대로 약 1,8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50년까지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호주 지역이 지구 전체 생산량의 수소 생산량의 약 45%, 수소 무역량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 이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요. 2050년까지 수소 수요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유럽과 중국 및 인도는 수소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소 수입에 의존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은 뭐 시장 초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에서 탄소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이제 수소를 도입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여러 산업에 또 이제 적용이 되겠죠. 네. 생산과 수입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은 시장 초기여서 예. 산업적으로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지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우리가 넷제로라고 불리는 탄소 제로 시대 전환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저감의 유일한 대안으로 수소의 역할 또 실효성 입증을 통해서 수소 수요와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는 분명히 보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철강, 화학, 시멘트 등의 산업에서 2050년까지 약 42%, 해운, 도로 등 교통 및 운송 부분에서 36%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고요. 이미 세계 탄소 배출량의 88%를 배출하는 140개 나라 이상의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탄소 제로를 채택한 상황이고 다만 수소 생산 능력은 오는 2030년까지 예측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사업 추진 시에 필요한 수소의 생산, 또 처리, 운송 이런 절차와 기준에 대한 견고한 인증 체계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되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청정수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추진을 통해서 화석연료 대신에 청정수소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 차액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의 요구와 어떤 이 회사의 컨설팅 회사의 전망이 다르지가 않고 사실 수소 경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고 탄력이 좀 붙을 뻔했는데 아직은 좀 미미한 실정이라서 예. 이런 전망들을 토대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탄력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기업들 못지않게 아무튼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소식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들도 혹시나 앞으로 좀 들썩이지 않을까 기대가 네. 되네요.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소식은요.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과 LG전자가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차세대 제품들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박 기자, 이제 삼성과 LG전자의 가전제품 전쟁이 또 치열하게 네. 시작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14일에서 16일인데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립니다. 북미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컴.
2023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을 대거 선보일 예정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전용 더 월포 버추얼 프로덕션을 공개를 했는데 가상 환경을 이용한 영화나 드라마, 공연 등의 제작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제작된 제품이라고 하고요. 신제품은 이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기술력이 집약된 초고화질의 디스플레이고요. 실감 넘치는 가상 영상 제작에 필요한 화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홈 시네마에 적합한 136형에서 136형부터 8K 해상도 272형에 이르는 다양한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구현한 가상 배경 앞에서 어떤 배우의 연기를 동시에 촬영하는 차세대 콘텐트 제작에 최적화된 LG 매그니트도 방문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전시관 곳곳에서 화면과 화면 너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로 다양한 이색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일단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회사 모두 이 자리에서 방문객들의 어떤 체험이나 이색적인 경험을 유도하고 있는데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선보일 공간 맞춤형 미디어 환경이 한 발 앞서간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레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 이제 많이 속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는 역시나 네. 1위에는 삼성전자가 꼽혔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네카오라고 불리는 포털 회사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치고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선정됐습니다. 물론 이정미 앵커께서는 단연 삼성전자가 1위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역시 1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이게 동종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탈환한 게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은 밀렸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순위권 안에는 있었는데 1위는 아니었던 것이죠.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었죠. 네, 순위 변동이 그동안 많았던 건데요. 일단 전기차로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순위가 4계단 상승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4위를 기록했고 삼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크루트가 실시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1%가 삼성전자를 제일 일하고 싶은 일터로 꼽았고요. 그 이유로는 만족스러운 급여, 보상제도, 이게 56.3%의 비중을 차지한 답변이었습니다. 1등 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간 가고 싶은 직장 순위에선 삼전이 왜 자리를 높여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카카오와 네이버가 또 선전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하겠습니다만 지난 성적을 보니까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연속 1등을 차지했고 이후에는 다른 기업의 1위 자리를 뺏기다가 10년 만에 말씀드린 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삼전의 이미지가 다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 네이버는 각각 선호도에서 2, 3위 기록했고요. 카카오는 우수한 복리후생, 네이버는 삼전과 마찬가지로 급여와 보상제도가 만족스럽다 이런 이유로 꼽혔고 올해 가장 크게 순위가 오른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현대자동차였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위로 순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모델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덕에 올해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기도 한 것이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젊은이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5위부터 아모레퍼시픽, CJ ENM, SK 하이닉스, 삼성물산, 대한항공, CJ제일제당이 5위부터 1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크루트 측의 답변은 삼성그룹이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한 영향이 기대감에 반영됐다. 예. 올 상반기에도 16,000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게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레임 이슈 네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번째 소식은 국내 태양광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솔루션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올해 주가가 사실은 한화솔루션 좀 부진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상당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이유를 알아볼까요? 예, 물론 이제 친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서서 수소도 알아봤습니다만 미래에 각광받을 만한 이런 어떤 분야들은 대부분 여의도의 주목을 받곤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태양광 대장주인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그간 늘
어떤 차트 안에 들어가 있거나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던 그런 종목인데 그간 좀 부진해서 왜 이런 호평을 여전히 받고 있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에 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솔루션은 마이너스였었죠. 말씀대로 일단 전체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진 실적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예. 수익성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올해 3배가량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올해 코스피가 지난주까지 포함하면 18% 상승을 했는데 한화솔루션은 오히려 12.02% 내렸고요.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올해 주가 흐름이 시장 평균에 미치지 못한 건 주력 사업 부문인 태양광 업황 둔화의 우려 때문이고 이것이 지속되지 않았는가. 라고 짚었습니다. 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대규모로 증설되면서 공급은 늘어난 데 반해서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 올해 초에 정책 변수가 등장했는데 지난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새로운 전기 요금 체계가 시행이 됐는데 주택용 태양광 전력 판매 단가가 대폭 인하됐습니다. 네. 싸졌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죠. 주택용 태양광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기관이 매입을 하게 되는데 기관 매입 단가가 하락되니까 이 태양광 설치 매력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나 봅니다. 예.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아무튼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업체인데 한화솔루션은 태양광의 가치는 폴리실리콘이 주요 변수인데 실질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은 한화솔루션의 원가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점이 꼽히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은 단기 실적에는 부정적인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폴리실리콘의 경우에는 뭐 인곳이나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맨 앞에 위치하는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 실적에는 굉장히 짧게 보면 부정적인데 멀리 보면 한화솔루션이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는 주목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점이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올해도 지속할 전망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지난해 9,662억 원이었는데 1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 주택용 태양광 얘기 잠깐 했는데요. 이거 마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기사에서는 다뤘는데 좀 더 알아보니까 미국 에너지 시장에서의 태양광 비중은 여전히 4.7%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화솔루션에게 영향이 좀 미미할 것이다. 두 번째로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현지 생산세액 공제의 대표적인 수혜주이기도 하다. 이게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 수혜 효과가 반영이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의도 증권가의 지배적인 중론입니다. 네,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OK금융그룹이 대부업 철수를 선언하고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소식은 지난번에도 저희 프라임 이슈 시간에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앤캐시 쪽의 직원들을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이 소식이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네. 보통 뭐 사업이 정리가 되면 당연히 해고 수순을 밟기가 마련인데 예.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보통 뭐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정리 해고가 많이 요구되거나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당근책을 유도를 해서 기업에 남게 되면 회사에 남게 되면 본인이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감수하는 정도로 고용 유지를 하게 되는데 예. 지금 600명에 가까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한편 새로운 직군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네. 즉 위로금도 받고 남을 거면 남아라. 이렇게 고용 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 OK금융의 입장입니다. 네, 회사에서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한 거네요. 네, 일단 사전 설명회가 회사 내부에서 있었는데요. 예. 소비자 금융 직군 직원 대상으로 직군 신설과 함께 직군 전환과 관련된 설명회였습니다. 위로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다 되고 일반적으로 2, 3년치의 연봉 수준이라고 하고요. 최대 2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은 후에 새로운 직군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규
비정규직으로서 정년도 보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일단 이 배경을 보면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인데 러시안캐시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커지니까 OK금융 측에서 직군 신설을 통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580명인 것으로 이 소비자 금융직권 인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즉 새로운 직군으로 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업 철수 시점까지 계속 기존 업무를 맡게 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직군을 전환해서 위로금을 받고 정년까지 일할 수도 있고요. 위로금을 받은 후에 퇴직하거나 기존 업무를 하다가 뭐 퇴직금 받고 퇴직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선택지가 생긴 셈이니까 뭐랄까요? 사업을 정리하는 회사들의 어떤 좋은 모델로 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노사 간의 갈등 없이 이렇게 함께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참 훈훈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새롭게 떠오른 화제가 되고 있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꼽히는 에어프레미아인데요. 취항 1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대표가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 있었어요. 예, 내년에까지 이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2027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언급인데요. 정확하게는 항공기 15대 이상을 도입해 매출액 1조 1,500억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제선 전기 취향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였는데요. 유명섭 에어프라미아 대표가 내년 상하반기 보잉 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 총 넉 대 도입하고 흑자가 될 것이다. 또 중장거리 노선 확장 그리고 기단 확대 추세로 볼 때 향후 5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자신한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지난해 10월에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5월 뉴욕, 또 미주 노선 운영에 지금 에어프레미아가 나서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에 23일에 또 취항하면서 유럽 노선도 본격적으로 진출한 상황입니다. 추가 취항을 검토 중인 장거리 노선이 꽤 많아가지고요. 장거리 노선 진출 전략도 앞으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떤 중장거리 노선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데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선 노선의 높은 탑승률 그리고 고객 만족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난달에 운항을 시작했는데 지금 뉴욕 노선의 경우에는 취항 직후의 탑승률이 약 95%에 달했고요. 이달 말에 취항을 앞둔 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경우에는 이미 예약률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LCC나 기존의 항공 노선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요즘 빈자리가 많다고 또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에어프레미아가 이 정도의 어떤 탑승률과 예약률을 보인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고객 만족도를 보면 에어프레미아가 자체적으로 한 조사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70점이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에게 에어프레미아가 얼마나 추천하고 싶은지를 묻는 문항의 응답 점수인데 0점 이상의 경우에는 추천자가 비추천점보다 당연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50점 이상이면 엑설런트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70% 이상이 게다가 좌석 기내식 승무원 서비스에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고 추후에 항공권 예약 시에 또 타겠느냐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느냐 86.2%가 그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90%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주관식 문항도 보면 한번 타보고 나면 계속 타고 싶다. 비행기도 최신형이고 서비스도 좋다. 기내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친절하다. 네. 이런 호평인데 제가 실제로 오늘 이 보도 때문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두루 검색을 해봤는데요. 한번 타보신 분들끼리는 입소문이 알려질 정도로 반응이 매우 좋고 실제로요? 예, 실제 저도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 타보셨어요? 네, 근데 이 네. 공간 자체가 넓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비용이 저렴하면 공간이 좁거나 그쵸, 기내식이나 비행기가 작죠 또. 그렇습니다. 뭐 음료를 주는 것도 유료이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기내식의 경우나 음료 제공도 기본 서비스로 들어가 있고 공간도 넓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저가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고급 라인을 탑승하고 싶은데 부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객 만족도 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예상도 해봤고 실제 그런 반응이 많다는 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에어프레미아 아직까지는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고객 만족도 평가가 좋다.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네. 네. 자, 오늘 경제계 이슈 정리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